그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에 체오프 6호실 검색해보면 이제 줄거리 요약 같은 게 되게 잘 돼갖고 있는데 이 6호 병동이 정신병원이에요. 근데 6호 병동이라고 하기에는 병동이 너무 작아가지고 워드 ARD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6호실이라고 해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의사가 락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실 안에 그 환자들이 몇 명 있어요. 6호실에 how many 정말 페이션츠 어쩌고저쩌고 이런 논문도 있었을 정도로 처음에 저기 환자가 5명이라 했던가 이랬는데 세기가 좀 힘들어지는, 왜냐하면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된 하인이 이제 그 유대인 모이세이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로모프 이제 청년인데 이제 과대망상증 여기로 들어온 사람이랑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니키타가 있어요. 이 니키타가 사람을 통나무 취급하는 니키타. 그러니까 맨날 뚜까 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력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런 이제 유코베 영동에 락인이라는 의사가 이제 부임을 했죠. 근데 해보니까 이제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어쩌다가 유코베 영동에 드나들다가 그로모프를 만나게 되면서 소설이 확 반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반전을 겪는 게 락인이 의사였는데 결국 자기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성적으로 되게 닫힌 결말인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죠. 이렇게 되다가는 너도 좋은 꼴을 못 볼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네, 되게 좋은 소설.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892년 4월 29일 아빌로바는 체홉의 애인이었는데 결혼까지 가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체홉이 유코실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썼나 봐요. 여자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게 완전히 없는 몹시 지루한 소설이다라고. 체홉 소설에 로맨스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지루한 이야기도 굉장히 지루한데 거기도 지루한 또 로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친구 딸을 좋아하나? 아니면 그 친구의 딸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못 받아주나?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지루했으면 번역을 제가 조금 했다고 했잖아요. 초고를 잡았는데도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그래서 로맨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설에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루한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즉 로맨스 같은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유 이런 거를 이제 더 부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병원으로 한정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의 공간에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뭐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속물적이고 봄속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내기하고 비슷한 식으로 조건성과 환상성의 분위기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적이긴 하죠, 병원이니까. 하지만 환상적이지는 않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근데 또 보면 되게 환상적이에요. 왜냐면 환상적으로 비루하거든요. 락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60년대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니힐리즘, 유물론, 그럼 이제 각광받는 직업은 자연과학도, 의학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아버지의 강요로 이제 의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학 대체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 비단 자기의 직업이나 전공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도 극도로 무신경하고 나아가서도 실무에 대해서도 극도로 무심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응? 그냥 성격적으로 무심하고 무던한 거랑 업무, 직무상에 있어서 무덤한 거랑 너무 다른 게, 그건 이제 직무유기가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배임, 그 다음 이제 횡령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락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의사고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환자도 열심히 받고 수술도 되게 열심히 해요. 심지어 아이도 받습니다. 분만에도 참여를 하는데 의약품도 없어, 의료기구도 없어. 대신에 바퀴벌레와 빈대와 감자가 뒹굴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데 여기서 바퀴벌레하고 빈대야 뭐 지들이 알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되게 놀라운 게 저는 감자예요.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없는 환경에서 직원들 있죠. 간호사, 뭐 이런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빼돌리고 있어요. 또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락인이 점점점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게 되고 한 번씩 이제 출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진료실에서는 책이나 읽고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료를 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지 않았으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막 우는데 애 울음소리가 너무 스트레스고 피만 봐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의사인데 원래는 수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인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라기를 작가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지성, 과 성실을 취했너스지 이건 정직이라고 해도 정직이죠 원래 지성과 성실을 그러니까 정직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자기 주변에 그렇게 지적이고 성실한 삶을 구축하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지적이고 성실한 삶을 구축하기에는 자기 주변에 이건 제번 원래 번역이 맞겠네요 자기 주변에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삶을 구축하기에는 하락지르 성격 그러니까 강단인데 이것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믿음. 이 사람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제 감자 누가 가져갔어? 양파 누가 가져갔어? 이 주사기는 누가 이렇게 빼돌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탁탁탁 진두지휘하고 약간은 엄격하게 이렇게 굴 필요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는 거고 그랬어? 그것도 이해되네. 뭐 너네 집에 음식이 부족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는 느끼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실천적인 지식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위인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윤리적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반대로 현실 도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머리는 좀 있어갖고 어디서 주워드는 풍월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 나태함과 직무, 유기, 근무 태만 이런 거를 이제 정당화합니다. 전형적인 나약한 지식인인 거죠. 의지력과 행동력은 없는. 매일 환자를 진찰해도 사망률은 줄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단조롭고 무익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말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해해야 할까? 무슨 장사치나 관리가 5년을 10년을 그냥 더 산들 그게 뭐란 말인가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통해서 네. 자기의 이 게으름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락인의 나태한 삶의 정점을 찍는 것이 야밤의 독서. 밤에 이게 책을 읽거든요. 밤에 책 읽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들 큰 수술 이렇게 며칠 잡혀 있잖아요. 요일별로. 그 스케줄을 맞추려면은 그 양반들은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자기가 담당한 환자가 실려오면은 밤 몇 시까지는 전화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자기가 있지는 않지만 인턴이나 레지가 이렇게 해갖고 주치의가 전화를 하면은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에 대한 최종 처방을 내리는 걸로 물론 막 밤 12시 1시에 전화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밤에 이렇게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인데도 의학서 대신에 역사서와 철학서를 즐겨 읽고 이건 뭐 좋죠 뭐.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방식도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다가 이제 하녀가 식사 갖다 주고 보드카 갖다 주고 안주도 갖다 주고 담배, 맥주 이런 것까지 있고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른바 지적인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체국장인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혼잣말처럼 한다.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 되게 문제가 좀 의사로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 나태함을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정당화한다 이거. 그러고서 이제 요거를 그로모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의견을 개진할 때 이게 되게 잘 보이는데 정상 비정상, 정상인과 광인, 자유와 구속, 그러니까 감금 상태 이런 식의 차이. 권력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속죄양의 문제 이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로모프는 막 붕괴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되게 붕괴하는데 라기는 되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고통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는 어떤 도덕성도 없고 어떤 논리도 없고 그저 한 가지 텅 빈 우연. 포스타야 슬루차이너스지 우연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감옥과 정신병원이 일단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하고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차이와 변화를 부정하고 일반론과 추상론을 옹호하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괴로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로모프는 그게 이제 출신 성분이나 성장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 특히 이제 디오게네스 부분이 재미있는데
일단 락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락인 얘기를 먼저 갖고 오면은 락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서재와 이 육호병동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인간의 평온과 만족은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이런 거를 바라지만은 우리 사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이런 걸 기다린다. 그랬더니 이 그로모프가 가서 스위트 향기 나는 따뜻한 그리스에서 그 철학이나 설파하시오. 이곳은 기후가 안 맞으니까. 내가 누구랑 어제 디오게네스 얘기를 했죠? 당신이었나요?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어제 저랑 디오게네스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그로모프가 진짜 뼈 때리는 띵언을 하나 남기거든요. 디오게네스는 서재와 따뜻한 거처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 그래도 더우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올리브와 오렌지나 먹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를 러시아에 데려와 살게 하면 12월은 고사하고 5월만 돼도 방을 달라고 통사정할걸요. 너무 추워서 몸이 곱아버릴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락인이 이제 자다가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혹은 이제 그 완전 탁상공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추위는 대체로 각종 고통과 마찬가지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에 대한 생생한 관념이다. 그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의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내던지고 불평하기를 멈추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아우렐리우스를 조금 읽었었는데 명상록을 다시 이제 이거를 찾아보게 되고 이제 체홉이 이렇게 아우렐리우스나 디오게네스를 락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전기도 찾아보고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또 찾아봤는데 국내에 그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그 판본을 아무리 뒤져도 이게 러시아 부분 또 찾아가지고 러시아 번역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디 뭐 메모 같은 걸로 남겼거나 아니면 이제 고대 이런 그 문헌들은 판본 차이가 커가지고 한두 줄씩 이제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결국 찾지 못해서 되게 유감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핵심은 전해지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락인은 아우렐리우스 사상을 설파를 하면서 사실은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을 굉장히 속화하고 패러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아니라 정반대로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단련의 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멀쩡하게 살기 위해서, 더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자기 삶의 행동에 반영하려고 이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반해서 락인은 정반대로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 직무유기 이런 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을 인용해서 이제 써먹으니까 아우렐리우스 철학의 이제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오현제의 이제 마지막 황제, 굉장히 훌륭한 스토아파의 뭐 거두고 등등등 하는데 아들이 있었잖아요, 코모두스. 근데 이 로마의 이 오현제 시스템은 세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똘똘한 놈을 찍어갖고 이제 왕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키워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그거를 못했어요. 자기 아들 코모두스가 있었는데 그 코모두스한테 이제 이렇게 물려주게 되고 코모두스 때문에 뭐 로마가 망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제 로마가 겸사겸사 이제 허물어지는데 굉장히 일조한 인물로 이제 이렇게 역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하나 더 막시무스 해가지고 옛날에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되게 빛나는 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글래디에이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코모두스 역을 맡았던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서 진짜 너무 야비하고 비열한 악역을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년 노년 배우가 돼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는 비틀었어요. 코모두스를 되게 이제 못된 놈으로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막시무스인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 코모두스가 이렇게 협잡한 걸로 나오는데 실은 역사는 반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우렐리우스조차도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그 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인의 이 사상을 그로모프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깨부순단 말이에요. 너는 그 편리한 철학을 가지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네 양심은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락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모프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소설은 갑니다.